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0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을입니다. 예, 뭐 다들 감기가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지금 감기가 이렇게 저 멀리서 나에게 넘실 이렇게 하나하나 조짐이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머리가 막 아프더니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시영 씨는 감기죠 계속. 근데 저도 딱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멀리서 와. 아니 그 머리가 감기가? 먼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더니 아 진짜. 다음엔 목이 아프고 막 기침 나고. 왜냐면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딱 저렇게 해서 약을 안 먹고 방치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 이제 조짐이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나는 빨리 약을 먹어야겠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약 먹는다고 낫는 건 아니고 어차피 쉬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열심히 약을 먹으면서 버텨보려고요.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봐야 될 텐데요.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관련해서 엠넷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결국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올라왔네요. 사실 엠넷이 단순한 그 음악 채널을 넘어서 오디션 왕국으로 올라섰는데 크게 공헌한 스타 PD인데요. 그렇죠. 이게 스타 PD들이 한꺼번에 구속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게 꼭 조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이 내놨던 방송들이 우리 음악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웠고 특히 청소년들 이게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제 열심히 그렇죠. 도전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의 행태가.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조작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그 공정함이 생명인 그런 내용에 있어서 투표 결과가 지금. 예. 애초에 그런 장치를 넣지 말던가. 그냥 심사위원 몇 명 데려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 그냥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국민이라는 것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내 투표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연습생이 잘 되겠지 해서 진짜 열심히 특히 제가 우리 딸들을 보면 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거든요. 막 내 핸드폰까지 뺏어가가지고 막 누르고 온 식구들 핸드폰을 다 들고 막 누르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작이라는 건 굉장히 방송사로서 시청자를 기망한 거죠. 그게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은 기망이라 하더라도 그냥 자신들의 어떤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고 재미를 높여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그렇게 정말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사기죠 이거. 네네. 그런 시청자들에 대한 사기고 그다음에 거기 지원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정하게 그렇게 할 줄 알고 지원했을 텐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소리잖아요. 저희 이제 민원연이 최근에 PD수첩에 프로듀스 101 관련된 방송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방송에 우리도 이제 그 초재기 그 알바에 동원됐잖아요. 저희 방송분과 친구들과 여러 제가 알기로는 저는 모르게 우리 그 활동가들도 심야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열심히 이제 해서 이제 보고서도 쓸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저는 저희가 예전에 방송국가에서 그 유명한 그 모니터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프로듀서 101이 조작된 것인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요. 그때 이제 조작이라기보다는 노출 시간에 비례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뽑을 애들은 다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노출을 많이 시켜줬던 것 아니냐.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보고서를 저희가 내서 굉장히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그 보고서에 착안해서 뭐 이번 두 번째 그 PD수첩에서 다시 프로듀서 101 전체를 다시 한번 분석해달라라고 했는데 뭐 그런 과정을 하면서 저도
그 PD 수첩도 봤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니까 유튜브에서 연관 화면 영상이 또 막 뜨잖아요. 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관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나도 그 방송에 나갔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분노, 내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당했다. 그렇게 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그런 그렇죠. 인터뷰한 사람들도 많고요. 더 가슴 아팠던 건 이런 거예요. 그 아이돌 학교라는 것에서 그 방송에서 애초에 그 체육관 오디션을 안 봤는데 봤다고 나왔는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거기 출연한 사람들은 다 나만 안 본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봤다고 생각한 거지. 그 체육관 오디션을 나만 안 왔고 나는 특혜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전화를 해서 지금 다 끝났는데 당신 들어올래? 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러면 난 특혜니까 안 할래요 하지 않고 이 기회를 잡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만 그렇게 하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자기가 부끄럽다라고 반성하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다 사기였더라. 모두가 다 사기였더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 정말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렇죠. 예, 그 시험에서 내가 양심을 버리고 뭔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하고 남을 헐뜯고 또 사실 대부분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런 장치를 통해서 사람의 그 못된 심리, 뭐 경쟁 심리, 뭐 이런 질투하고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재미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견뎠어야 했을 아이돌들의 어떤 그 아이돌 연습생들의 마음이 너무 그 정말 전 보다가 마치 그게 내 딸인 것처럼 막 너무 와닿아가지고 한참 그 유튜브를 거의 한 2시간을 봤어요. 관련된 유튜브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런 오디션은 또 간절함을 사실 파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냥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 일생이 걸려있는 그렇죠. 그런 꿈인데. 일이어서. 예. 그래서 너무 나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오디션 그다음에 경쟁 프로그램 안 봅니다. 그죠. 굉장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신문 모니터 이야기를 해보려는데요. 사실 신문 모니터하고 방송 모니터하고 똑같은 주제로 지금 모니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같이 해도 되는데 미디어 탈곡기를 좀 짧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오늘은 시영 씨랑 같이 신문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그러니까 사참이라고 하죠.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관련된 내용, 우리가 굉장히 분노할 만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것에 대해서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민원년 신문 모니터. 끊임없는 왜곡 특집. 끊임없는 왜곡. 네. 아직도 왜곡하고 있나요? 네. 제가 보기엔 왜곡이라기보다는 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도량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마지막 날인 31일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가 세월호 초기 구조나 수색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된 내용 중에 학생 구조를 해야 할 헬기에 경찰청장이 타고 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공분을 샀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네, 일단은 이 사건 자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체를 설명해 주시죠. 이 사참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하면요. 네.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구조한 사람은 12시쯤에 발견이 됐는데 세 번째로 구조한 사람은 5시 24분경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5시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해경이. 그래서 보니까 해경이 헬기 11대랑 소형항공기 20대가량을 투입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네. 그날 영상을 보니까 헬기는 다 항구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게 첫 번째로 밝힌 내용이고요. 헬기는 다 항구에서 네. 대기 중이었다. 네. 네. 이 헬기를 다 투입한 게 아니었다. 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네. 그 위에 청장 헬기 관련 내용은 뭐냐면요. 임경빈 군입니다. 이분이 그 세 번째로 구조된 분이. 네. 근데
이분이 5시 24분경에 발견이 됐고 발견 직후에 바로 해경 300 구함으로 이송이 돼요. 네. 이송이 됐는데 이때 응급처치를 시도를 하는데 의사가 원격진료로 보니까 생존해 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런 소견을 네. 의사는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격 진료로 그냥 원격으로 배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봤다는 원격 거죠. 진료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바이탈 사인 같은 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의사는 맥박이 있고 네. 그 산소 포화도도 있다. 아직 숨은 붙어 있으니까 네. 빨리 네. 응급 구조를 해야 되니까 헬기로 실어 날라라. 네. 어. 근데 이때 헬기가 그 함정에 있었다는 거죠. 그 긴급 이송을 해야 될 헬기가 할 수 있는 헬기가 함정에 있었다. 한정이 있었다. 네. 헬기 한 대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4분 후에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경청장이 타고 갔고 그리고 이 실무자들이 헬기를 기다리면서 6시 35분까지 이송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6시 35분경에 헬기가 착함을 해요. 300 구함에. 근데 그거는 7시에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갔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언론 보도에서 또 추가로 밝혀지기로는 조타리스에서 부른 헬기가 또 있었는데 이거는 300 구함에 상공을 선회하다가 그냥 갔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완전 침몰한 지 5시간이 흐른 오후 5시 24분. 세월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한 명이 발견됩니다. 곧바로 지휘함이던 해경 삼천구함으로 이송됩니다. 당시 단원고 2학년 임경빈 군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목포의 한 병원과 원격 의료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목포한국병원 들리세요? 삼천구함입니다. 저희 지금 보입니까? 당초 제로라던 산소 포화도는 69%까지 올라갑니다. 심폐소생술을 지속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의사가 지시합니다. 곧이어 소방 헬기가 도착했다는 대화가 오가고 헬기 도착! 해경들은 곧장 임경빈 군을 헬기장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목하는 건 이때부터입니다. 갑자기 임경빈 군은 소방 헬기가 아닌 해경 피정, 즉 경비정으로 옮겨진 겁니다. 소방 헬기만 못한 게 아닙니다. 임경빈 군이 삼천구함에 머무른 건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70분. 그동안 해경 헬기 2대가 함정에 착륙했는데 모두 해경 수뇌부만 태우고 떠납니다. 먼저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오후 5시 40분쯤 함정에 착륙한 헬기를 타고 서해청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6시 35분쯤 삼천구함에 도착한 헬기를 타고 오후 7시쯤 육지로 떠났습니다. 결국 임군은 경비정에 몸을 실었고 이후 경비정 P22, P112, P39를 차례차례 옮겨다니다 오후 7시가 넘어서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됐고 발견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헬기라면 20분이면 될 거리입니다. 특조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에 대해 수사 요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근데 이제 실무자들이 그래서 아무튼 헬기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아이를 네. 태우려고. 근데 6시 35분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배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후에 배를 3번 갈아탄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아이가 육지 병원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사체 검안서랑 공식 사망 시간은 10시 10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미쳤나 봐요, 진짜. 헬기를 3번이나 탈 수 있었는데 네. 뭐 다 경찰 간부들이 2번 타고 가고 하나는 그냥 왔다 가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남이 탈 비행기를 자기들이 이렇게 타고 갔느냐, 뭐 보고를 위해서냐, 뭐냐, 뭐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예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당장 수사해야지 되는 문제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네,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무튼 누가 봐도 너무 기가 막힌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다른 모든 일보다도 앞서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분노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세월호에 대한 어떤 진실을 규명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쩔 때는 사실은 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미 이미 이제는 책임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혼내는 것 이상은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매뉴얼,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매뉴얼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걸 잘못했을 때의 징계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혼나야 된다. 진짜 징계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듭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판단에서 도대체 누가 그 결정을 했는가? 누가 아이를 배로 가게 했는가? 헬기를 못하고 지금 보통은 의사가 그런 결정을 하면 무조건 빨리 이송해라 하면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그러니까요.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정말 수사를 하던 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던 어떻게 해서든 파헤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자,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책임자 처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조사 결과와 세월호 유가족 시위에 대해서 언론들이 정말 많이 보도해야 돼요. 지금 만사 제쳐놓고 이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보도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도량을 체크해달라고 했는데요. 11월 1일부터 5일까지의 6개 종합일간지에 특조위 중간조사 결과와 그리고 그 주말에 있었던 유가족 집회 관련된 보도, 이 보도량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참위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토요판을 포함한 6개의 종합일간지의 보도량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랬더니 경향 한겨레를 제외하면 다른 종합일간지는 한두 건의 보도를 했고요. 경향신문은 4건, 한겨레는 9건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 중 한겨레 보도들이 좀 돋보였는데요. 사참위 보도자료에 안 나오는 추가 취재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임모군의 유가족들이 네. 사체 검안서 2개가 시간이 달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진상규명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서야 밝혀진 거라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었고 네. 그리고 한겨레가 입수한 여러 자료들로 당시 타임라인을 구성한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돋보였고요. 반면 보도가 없었던 중앙일보가 보도가 없었어요. 중앙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사를 한 건도 쓰지 않았거든요. 지면은. 그리고 위경 기사에서 딱 한 번 이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네. 이게 사참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 바로 다음에 나온 게 아니라 11월 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11월 5일에 나온 기자 칼럼인데 칼럼 제목이 학생을 위한 나라는 없다예요. 근데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정시학대를 주장하는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학생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문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칼럼인데 여기서 딱 이 한마디를 세월호 관련된 요 한마디를 살짝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일보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칼럼은 전혀 그 주제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그렇고 이번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거나 분노를 표하거나 이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중앙일보는 보도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동아일보도 한 건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일보 2건, 그리고 한국일보도 2건. 이게 지금 국민이 그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구조가 돼서 이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를 그렇게 보냈다는 게 말할 수 없이 나는 정말 화가 나는데 이걸 보도로 이렇게 안 하다니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사참위를 완전히 너네가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무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 이슈를 은폐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보도 태도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 경향신문도 이제 4건인데 이것도 적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 이 이슈를 키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5년 동안 뭐 했냐라고 얘기해야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거 말고 중앙일보 말고요. 보도를 한 조선일보는 지금 2건을 보도를 했거든요. 조선일보는 그럼 제대로 보도를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이 보도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크게 보면 사참위 중간조사 결과랑 유가족 반응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 사참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보도에서 유가족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네. 2일날 토요일 집회가 있었던 후에 그 4일날 이 집회에 대해서 보도를 냈어요. 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목이 세월호 추모제라더니 검찰개혁 구호 외쳤다입니다. 세월호 추모제라더니 검찰개혁을 쳤다고? 네. 4.16 연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참여 문화제 등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화행사를 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 북측에선 진보 성향 단체들의 집회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든 정치적 구호의 예시로는 뭘 들었냐 하면 집회에 참가한 그 세월호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친일 정치인 퇴출이나 검찰개혁 등의 구호를 외친 거를 나열하면서 여기다가 4.16 연대의 당초 집회 목적이 이제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 구호를 정치적 구호에다가 같이 붙여놨어요. 검찰개혁 구호랑 같이 나열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구호라는 거죠. 세월호 책임자 처벌 요구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색을 띤 행사를 불허한다는 서울시 방침을 들어서 이제 트집을 잡았어요. 그 보도 제목도 그렇지만 이게 조선일보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황당한 게 이날 같은 시간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는 그 한기총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막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이런 거 외치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망구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1일자에 세월호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세월호 내용이라 교묘하게 세월호 유가족을 깎아내리는 그런 나쁜 보도가 있어서 우리가 또 별도로 모니터 보고서를 따로 낸 게 있어요. 네. 그 보도 사실 이런 보도가 예전에 언제 나왔었냐면은요. 그 무슨 부산회대인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참사 비슷한 이제 이 대형 사고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꼭 이들은 성숙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세월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참사에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과 비교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밖으로 항의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분노를 표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그런 보도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 프레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보도 자체는 손진석 파리 특파원의 기사예요. 책임 추궁은 나중에 원인 규명 앞세운 그렌펠 참사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렌펠 참사라는 것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나 봐요. 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보시면 11월 1일자 기사로 나왔는데요. 네. 그 아까 보셨듯이 사참위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나온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월호랑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해 보이죠. 그 시점이나 제목만 봐도. 우선 그렌펠 참사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2017년 영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인 그렌펠타워 화재 사건으로 70명이 가량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영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피해가 컸던 화재 사건으로 꼽히는데요. 이 사건이 전형적인 인재고 70년대에 이뤄졌던 영국의 재개발 정책과 공공주택 관리 민영화, 안전 불감증이나 그 이민자 비밀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 있어가지고 되게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72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그렌펠 타워 참사입니다. 영국 정부는 조사에 들어갔고 여러 과정에서 인재였던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우선 화재에 취약한 값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0년이 넘는 임대 아파트를 보수하면서 안전보다는 비용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진화와 구조 과정에서도 소방당국이 전략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불길이 급속히 퍼지는 상황에서
입주민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안내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안전 분야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한 정치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랜펠 타워 참사는 안전을 돈과 맞바꾸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런던의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추정 사망자가 최소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예고된 인재라는 후진국형 참사에 시민들의 슬픔이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화살은 테레사 메이 총리를 향했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주말 동안 곳곳에서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메이 총리는 현장 인근에 있는 실종자 가족 임시 거처를 방문했다가 성난 시민들이 메이가 탄 차량을 뒤쫓으며 항의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에 메이 총리는 뒤늦게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총리실로 불러 사고 직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3주 안에 모두 인근에 새 집을 얻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이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연합뉴스 황정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 소방당국이 이제 그대로 있으라는 화재 대응 지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피해가 또 커졌고요. 그리고 테레사 메이 영국 전 총리는 이게 그랜펠 타워가 총리 관저에서 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건 발생 후에 10시간 후에나 나타나가지고 막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하네, 되게. 네, 그러니까. 세월호랑 되게 비슷하죠. 예, 비슷하네. 그래서 당시 국내 언론에서도 세월호랑 비슷하다면서 그 보도를 많이 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이제 특조위 비슷한 게 구성이 돼가지고 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차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조선일보 기사는 이 보고서에 대한 기사인데요. 중간 제목을 보면 주민은 조사의 배제, 유족 만남 최소화, 조사과정 공개, 조사과정서, 책임자 처벌 주장 안 나오고 정치 공방 없어. 이렇게 중간 제목을 붙이고요. 네네. 책임자 처벌 안 나오고 정치 공방 없어. 네, 왜 없는 걸 왜 그렇게 쓰지? 그렇죠. 누가 봐도 있는 걸 써야지 없는 걸 쓰는 경우가 있나? 이런 경우에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사위에 주민이 안 들어가 있다. 그리고 유족 만남도 최소화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조사 과정 공개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을 하라는 주장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다. 참 이상하네. 그리고 이런 것은 정치 공방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네. 누굴 노리는지 너무 명확한 기사였고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조사 보고서에 대한 외신 보도랑 이를 받아 적은 국내 통신사의 보도를 제가 쭉 봤거든요. 네. 일단 조선일보는 그 조사단장이랑 그랜펠 참사 생존자 유가족들이 만든 단체인 그랜펠 유나이티드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발언이랑 선명들을 다 취사 선택해가지고 책임자 처벌이나 유가족들의 요구가 어떤 요구가 없었던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 외신 보도를 보면 조사단장인 마틴 무어빅이 소방당국은 체계적 실패를 했고 현장 소방관은 엄청난 무감각으로 그 지침을 바꾸지 않아서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누가 봐도 책임 추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내용은 아예 뺐고요. 그 생존자 유가족 단체인 그랜펠 유나이티드가 이번 보고서 내용은 우리의 집을 죽음의 덫으로 바꾸는데 책임을 진 이들을 형사고발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한다라는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구만. 네, 똑같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 사람 이 단체의 성명 내용에서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려왔다. 진실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내용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얌전하게 보이는 내용만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사고가 났는데 책임자 처벌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조선일보는 가만히 있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있다고 주장하니까 문제죠. 하여튼 참. 또 영국에서는 정쟁이 안 벌어졌다거나 유가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든가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영화라는 정책이 걸려 있었잖아요. 이게 영국 보수당의 주요 정책이었는데 네. 메이 총리의 사건 대처 태도랑 유럽 최대의 정치 사안인 이주민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정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제레미 코빈과 메이 총리의 사건 대처 태도가 많이 비교가 됐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이제 메이 총리 지지율이 팍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 사건 전후로 해서. 그리고 메이 총리가 사임할 때 가장 큰 실정으로 꼽힌 것도 그랜펠 참사였고요. 유가족들도 조사위가 구성될 때 유가족들이 원하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넣기 위해서 15만 명 규모의 서명을 조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완전히 왜곡됐다는 거고요. 완전히 이상하게 쓴 거네. 그냥. 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 영국의 그랜펠 참사 조사위원회가 2년 동안 막힘없이 운영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2년 동안 또 조사를 더 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 4년 동안 이제 조사를 하는데도 정쟁이 안 벌었다고 얘기할 거면은 이 점을 지적을 했어야죠. 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 가동이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거를 막으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고 이걸 이제 세월호 특조위랑 비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는 더 악의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식을 기대할 수가 없어. 네. 이 신문은 진짜. 자, 아무튼 이런 저는 진짜 이번 사안을 보도 안 한 것도 굉장히 나쁘지만은 보도를 안 하는 그 와중에 이 보도가 꽤 커요. 굉장히 큰 국제면 보도라고 해서 이렇게 쬐끄맣게 단신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나름 큰 보도였어요, 사이즈가. 근데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는 게 좀 나쁜 놈들이다, 진짜. 사람도 아니다. 이 손진석 특파원이 하필이면 이때 보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내용은 진즉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필이면 이때 이 사안이 터졌을 때 이거를 기사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진짜 악마네. 진짜 악마도 울고 가겠다, 진짜. 악마도 이건 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게다가 이제 보도 내용도 정확하게 그랜펠 참사 조사위원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백보양보해서 그랜펠 참사 주민들은 정말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성숙한 태도 보였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하고 세월호하고 똑같지 않은데 어찌됐든 그거를 가져다가 여기는 성숙했는데 너네는 뭐야 이런 식으로 비교해도 나쁜 놈인데 문제는 그 참사 자체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다. 그것도 왜곡이다라는 게 문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4년 당시에 보도를 하나 이제 기억하라고 좀 들려드리면 TV조선의 뉴스쇼 판에서 판교에서 판교 사고가 있었어요. 지하철 판 같은 데에 사람들이 올라서서 공연을 보다가 확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판교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이 합의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보상안이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합의가 가능했던 데는 유가족 측의 양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의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보상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판교 사고의 보상 문제가 타결된 건 새벽 3시 20분쯤. 사고 발생 나흘째 57시간 만이었습니다.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장례 비용은 희생자 1명당 2,5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상액은 희생자 개인별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 사고 때 전례를 참고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배상 주체는 우선 2대1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화돼 경기도와 성남시도 과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유가족의 합리적 판단 때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대타협의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 측도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것들을 요구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른 시기와 조율을 원했던 사항들을 유가족들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원합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직후에도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빠른 보상 문제 합의로 판교 사고는 예상보다 빨리 진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 장례에 이어 내일 나머지 희생자 9명의 장례까지 치러지면 장례 절차도 모두 마무리됩니다. 날벼락 같은 참사였지만 슬픔을 억누른 유가족의 합리적 대응은 대형 사고 수습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 라고 2014년 10월에 이 보도를 했는데요. TV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마 같은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판교 유가족이 잘하고 잘못하고 뭐 잘했다. 그거는 그리고 세월호랑 수준이 달라요. 보도의 내용이. 그냥 눈에 그냥 보이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섰다가 그 환풍구 그게 약해지면서 확 무너진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자꾸 세월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참사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요번 이거는 이제 외국의 사례까지 가져다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걸 볼 때는 정상적으로 대응해주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어요. 진짜 이거는 사람인가 싶은데 진짜. 그렇죠. 인간인가?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제가 잠깐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TNO님, 우리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에 요즘 자주 안 들어오시는데 TNO님 생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회원님 생일이네요. 축하드려요. 라고 보냈더니 댓글이 왔습니다. 처장님 감사합니다. 댓글만 안 남기지. 다 보고 듣고 하지요. 오호호호 이렇게. 댓글 자주 남기십시오. 남겨주세요. 네. 요즘 TNO님이 우리를 떠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 생각이. 네네. 아무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TNO님. 아니 오시던 분이 자꾸 안 남기시면 저희가 또 쫌니다 또. 네. 위원곰탱님 어제 잘 들었습니다. 700회 축하드려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가 1000회, 10,000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난 뻔뻔하님 그거 유튜브 보시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싫어요 클릭 신고 클릭 후 증오 악의적 내용 선택 가짜뉴스 아웃 댓글 작성 진짜 이런 매뉴얼까지 이렇게 정해주시다. 이게 저를 위해서 지금 남기신 거죠. 제가 자꾸 봐서 여기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최민희 전 의원 늘 필두로해서 이거 하라고 운동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은데 저는 보지 마세요. 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저도 적을 알고 나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오늘도 혐오 표현 관련해서 오늘 강의를 해야 되거든. 오늘 여기 민원연에서. 근데 보수에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혐오 표현 관련해서 뭘 주장하는지 좀 보다 보니까 기도 안 차가지고 뭐 표현의 자유 엄청 좋아하더만 계속 표현의 자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혐오 표현 뭐 이런 거랑 박찬주 전 대장 그 인터뷰 보시면은 줄줄줄 나옵니다. 자, 투어이브 박미정님 700개 축하드립니다. 매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종편 취소되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이야기 나오며 취소하면 안 된다 그런 목소리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취소될 곳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안도 자꾸 흐지부지 될까 걱정했는데 알려주신 그 조항은 급하여 끼워 넣었나 봅니다. 검찰 개혁안도 후퇴 없이 이번엔 꼭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니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시민단체 운운한 게 MBN에서 저기 그랬어요? 기자들이 쓴 거를
성명. 또 빡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응원해달라고?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진짜 호구로 아는 거지. 진짜. 그리고 이제 노동자가 있으니까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우리는 노조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호의를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인데 전국언론노조 소속이에요, MBN 노조가 지금.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전국언론노조 굉장히 언론운동의 동지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하고 뭐 이렇게 밀당을 하긴 하지만 늘 이제 호의적으로 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N 노조가 전국언론노조 소속의 MBN 지부였다 하더라도 과연 MBN 방송을 개선하는 데 일이라도 노력을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전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선안되고 뭐 임명동의제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취소될 위기에 있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썼을까? 그렇죠. 절대 안 썼을 거고. 네. 그냥 저 더 빡쳐가지고 어제 듣다가 편집하다 더 빡쳐가지고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명치가 아픕니다. 네네. 그 정도야 명치가 아플 정도였어? 너무 진짜 얼척이 없어가지고 이제 와서 시민단체 우는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민단체 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언론 관련 언론단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빡치네. 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도 좀 볼게요. 일단은 와 BW 나온다 좋다라고 승상제갈량님께서 얘기해. BW가 좀 맛이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그 듣는 재미가 있어요. 찰지게. 아시는 분인가 봐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경협님께서 왜 민원연 구독자가 이거밖에 안 되냐. 구독운동 좀 버리자. 올바른 뉴스를 원하시면 민원연 구독운동 동참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나로님도 민주언론 시민연합 화이팅 하셨고 최철우님도 처장님이랑 팀장님 사진 박힌 걸 보니 얼른 보고 싶네요. 오늘은 바빠서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볼랍니다. 사랑해요 민원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풀꽃향기님 수고 많으시네요. 라고 하셨어요. 뭐 하나 더 읽어주세요. 맥스앤루비님, MBN 기자님들 뭐 하시는 건지 여러모로 한심하네요. 네. 이거는 꼭 읽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하나따스 한비님, 이렇게 훌륭한 민원연의 구독수가 너무 적네요. 민원연 구독운동 동참하겠습니다. 민원연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자, 저도 요즘 어제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민원연 회원이 적냐, 뭐 배가 운동을 해라 막 그러시는데 저는 아직 회원들이 저희 지금 5,000명 정도 넘는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그 돈만큼의 일을 제가 못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받은 돈을 정말 알차게 잘 쓰고 보람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나 이 일 더 하고 싶으니 후원해 주세요라고 또 세게 한번 이렇게 졸라보고 싶다. 이제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돌적으로 회원 배가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이제 회원 배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다가 자존심 너무 많이 상하고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손 안 벌리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고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민원연의 컨텐츠를 많이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뭐 민원연이나 또는 뭐 김원경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잘해라 잘못해라가 아니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널리 알리자라는 개념으로 응원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회원 배가 운동이나 또는 이 미디어 탈곡기를 알리는 문제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성을 좀 쑥스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반성을 어제 좀 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반성? 댓글을 보면서 반성과 각오 이마에 써붙여야겠다. 이렇게. 그래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제 촛불 집회에서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이게 몇 년 만에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태국계 얘기를 하시지? 이제부터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더욱 언론을 감시하고 우리가 언론인들에게 주었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다시 한번 독촉해야 되겠습니다. 나쁜 언론 보시면 항상 신고해 주시고 민원연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민원연에서 미디어 탈곡기라는 팟캐스트도 하는데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막 하라고 해도 뭐 거의 안 하다가 쑥스러워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보다 이렇게 더 열심히 응원해라 하시는데 응원한다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창피하지만 열심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